보이시죠? 네, 잘 보입니다. 예, 주제를 이렇게 뭐 바꿔서 이제 자료를 준비해 보는데 일주일간 안 읽던 책들을 많이 좀 읽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 나와 있는 거는 그 BCG라고 하는 보스턴 카운슬 그룹이고요. 여기는 이제 맥켄지 최근에 보고서들이 굉장히 자주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이게 그 2010년 이후로부터 해서 AI 시대가 왔을 때 산업이나 사회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각종 보고서들이 많이 나왔고요. 그래서 경제적인 분석, 산업적인 분석 많이 들어가 있는데 뭐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기술적인 부분이니까 기술적인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이렇게 좀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가운데 있는 그림은 구글에서 보시면 AI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 그림이 참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저도 사실은 뭐 기계공학을 했지 뭐 전자공학이나 컴퓨터공학을 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의 시대는 컴퓨터공학이나 또는 컴퓨터 사이언스 하시던 분들은 실제 어떤 원리라든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건데요. 근데 그거를 실제 적용하는 거는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모든 현재는 뭐 계층, 전공 영역을 뛰어넘어서 지금 현재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런 이제 뭐 그 협력을 수평적인 호리젠탈 인테그레이션이라고 그랬다면 지금은 버티컬 인테그레이션까지도 이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금방 제한테 준 주제가 그런 부분들을 좀 이야기하라고 한 것이 아니냐 해서 이제 제가 이렇게 했고요. 뭐 발표자를 하다 보니까 이제 보통 이제 뭐 발표자 이제 소개를 하니까 제가 그동안 기계연구원에 있었고 삼성항공에 있다가 1998년도부터 부산대학에 왔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이제 했던 일이 바로 뭐냐면 제가 하고 있는 게 에너지 분야이기 때문에 국내의 모든 그 발전 플랜트에 대해서는 센터를 세우고 특히 여기 이제 부산의 남부 발전을 비롯해서 그런 효율 향상, 그다음에 에미션 감축 이런 부분을 주로 이제 했습니다. 한국의 발전 분야 기술이 굉장히 사실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국제적인 협력을 많이 하게 됐는데 여기도 지금 현재 한마디로 완전 그 레드 오션입니다. 그 두산중공업 지면서 할 것 없이 모든 현재 그 발전 산업이 신재생 에너지가 늘어나면서 기존 화력 발전이나 또는 가스 발전은 포화 상태에 왔기 때문에 30% 이상의 인력들을 지금 현재 감축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인력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결국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발전 플랜트의 지능화 그리고 디지털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디지털화 이게 지금 핫 이슈입니다. 이게 새로운 프로덕션이 아니고요. 그 기존 있는 발전소를 완전히 예측 진단 그다음에 고정 그 유지 보수 코스트를 줄이기 위해서 그러면 결국 자연스럽게 사람이 줄지 않습니까? 그럼 이 산업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모든 산업이 똑같은 현상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뭐 짧은 시간에 그냥 제가 뭘 많이 알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그런 것보다 저도 이제 공부하면서 좀 나누고 싶었던 것이 이제 4차 산업혁명이나 AI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게 뭐 기술적으로 깊이 있는 것보다는 그냥 우리가 충분히 이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에서 좀 정의를 해보고 현재 여러 가지 이제 단어를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독일 쪽에서는 그 인더스트리얼 레볼루션 그 4.0이라 그래가지고 독일에서는 4차 산업 그 인더스트리얼 레볼루션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미국에서는 지금 이거를 화두가 스마트 팩토리 내지는 스마트 매뉴팩처리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개를 포괄하는 것이 이제 뭐냐면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게
디지털 변혁이라 그럽니까? 이제 우리 사회가 완전히 디지털을 상용화하고 그걸 통해서 예측, 진단, 미래를 이제 이렇게 보는 그게 산업뿐만 아니라 교육적인 부분에서도 지금 너무 이제 이렇게 급격하게 다가오고 있고, 뭐 제가 뭐 그 코로나 19가 가져다 준 엄청난 변화 중에 하나가 이 상황이 결국 굉장히 급속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한번 기술적인 측면에서 지금 현재 그 매뉴팩처링을 하고 있는 산업에서는 이걸 지금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한번 보고요. 그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 코로나 19 이후에 어떤 전 세계적인 산업의 변화를 한번 주로 이제 맥켄지 보고서 4월 초에 나왔던 맥켄지 보고서를 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할 거고요. 뭐 이것도 이제 제가 알고 있는 그 이해도의 범위 안에서 설명해 드리는 거니까 좀 혹시 또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이 보고서는 따로 전체 공유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영적 교훈이나 미래에 대한 대비 이렇게 좀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은 교회에 계시는 이게 목사님들이나 우리가 교계하고는 사실 이런 이야기를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이런 이야기들이 앞으로 자주 이제 우리가 좀 회자돼야 될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4차 산업혁명이나 AI를 진행할 때 사실은 이제 그 산업의 변혁, 특히 이제 우리가 그 메가 트렌드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거대한 이제 변화가 생겼거든요. 최근에는 앞에다가 이제 뉴를 붙여가지고 뉴 메가 트렌드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1910년까지가 이제 뭐냐면 매스 프로덕션을 하기 위한 혁명이 일어났죠. 자동차라든지 뭐 정유 산업이라든지 이게 이제 끌고 왔다면 1996년 60년대부터 시작해가지고 2000년대까지는 결국은 컴퓨터를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PC 시대로 넘어가면서 결국 모든 산업이 결국은 전산화되는 그와 같은 기기가 들어왔으면서 자동화되는 오토메이션 시스템, 그다음에 텔레커뮤니케이션, 뭐 조금 불편은 하지만 원거리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가져다 온 이제 결과는 뭐냐면 글로벌라이제이션입니다. 모든 생산 프로덕션이 한 국가에만 있지 않고 여러 국가에 이제 그 배치되는 그런 이제 형태가 된 거죠.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뭐 도요타에서 이야기하는 린 매니팩처링 이제 이런 개념들이 왔고요. 이제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2010년도 이후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새로운 산업의 변화가 오기 시작했거든요. 이 산업의 변화는 사실은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컨트롤 되지 않고 과잉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산업의 변화에 따라 가지고 계속해서 팽창되는 그와 같은 산업 영역이 한계가 오고요. 그다음에 새로운 어떤 변화가 오는, 그래서 팽창하던 산업은 수축이 되고 도리어 그동안 전혀 나타나지 않았던 새로운 이제 형태들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여기 나와 있는 이 도표죠. 제가 금방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대표적인 것이 이제 AI입니다.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Artificial Intelligence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 레볼루션, 인더스트리얼 4.0, 4.0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럼 여기에 같이 다 맞물려 들어가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뭐냐면 소비에 대한 형태가 굉장히 다양해졌고요. 그 다음에 어떤 그 성장률이 그 국가가 서로 글로벌라이제이션 되면서 어떤 문제가 한 국가의 문제로만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글로벌 리스크나 글로벌 이슈로 이제 이렇게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되면서 사실은 경제 공동체, 기술 공동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추세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 전체적인 메가 트렌드를 앞당기는 그와 같은 형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AI나 이제 이걸 이야기할 때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생각하는 것이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일어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예측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대표적인 이제 시어렘이 베이어 시어렘이라고 이야기하는 데인데요. 이게 토마스 들어보셨습니까? 베이어? 토마스 베이어 이분은 사실은 1700년대 분인데요. 이게 프레스비테리언 그 장로교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한 30세까지는 교회에 대한 그 거룩한 나눔, 그 공동체 간의 어떤 지식이나 이런 걸 어떻게 공유할 것인가 이런 걸 많이 도리어 이야기했던 분인 것 같아요. 그렇게 어떻게 보면 승직자 중에서 사회주의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셨는데 이분이 30세 이후에는 뭐냐면 확률 통계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AI를 이야기할 때마다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분이 이 토마스 베이어입니다. 토마스 베이어의 이야기는 뭐냐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예측할 때 그게 이제 이 P라는 것이 probability거든요. 확률인데요. 이 확률은 A나 B가 일어날 확률에 대한 엄청난 빅 어떤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조건 B에 대해서 A가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있으려면 A와 B에 대한 큰 데이터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경험을 통해서 A의 조건에서 B가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날리지 베이스에서 예측 가능한 그 정보를 가지면 이게 예측이 가능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시어리 자체는 굉장히 단순한데 이 어플리케이션이 그동안 300년간 한 잠자고 있다가 폭발적으로 최근 우리가 이야기하는 디지털 레볼루션을 일으키는 원천이 된 거죠. 저는 이거 보면서 참 이게 우리 교회에 시사하는 그 메시지가 있다. 나중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뭐 오바마나 맥케인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예측을 했죠. 민주당 경선에 있어서는. 그런데 예측하지 못했던 것이 바로 트럼프에 대해서는 이 예측이 안 맞았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미국의 이제 이게 네이트 실버라고 하는 아주 젊은 친구가 있죠. 이 네이트 실버가 그 원래 이 사람은 메이저리그의 분석관입니다. 여론조사 전문가인데요. 이런 거죠. 그 유현진이가 이렇게 공을 던지는데 어떤 피차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야기한 그 뭐죠? 에러에 대한 지수가 2.0 포인트인데도 불구하고 에러 지수가 1.0 포인트 되는 투수보다도 더 승률이 더 높은 거죠. 그래서 보니까 좋은 투수나 또는 어떤 상황에서 저 타자에게 어떤 공을 던질까 하는 것은 결국은 이 빅데이터를 가지고 결국 처리해야 되는, 그래서 모든 그 여론 정치에 대한 조사 분석이 뭐 정치, 경제, 스포츠 분석까지 이제 나가게 된 것이 이 네이트 실버라는 이 친구를 통해서 이제 나타났는데, 요 아마 이게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굉장히 많은 다양한 그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 네이트 실버가 이야기한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시그널과 노이즈라는 겁니다. 이렇게 모든 데이터 속에는 노이즈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근데 왜 많은 이 프레딕션이 예측이 안 맞을까, 실패할까? 그런데 어떤 거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 그래서 빅데이터만 많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여기서 probability에서 보면 PA나 PB뿐만 아니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팩터가 들어가는 거죠. 저는 여기에 영성이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죠. 이게 이제 쉽게 좀 설명해 놓은 건데 이거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빅데이터입니다. 빅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유의미한 날리지 베이스의 데이터를 정리를 합니다. 여기서 노이즈가 소거가 되죠.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데이터들이 무엇을 의미할까를 이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럼 여기에 뭐냐면 경험 많은 사람들의 수많은 경험들이 우리가 딥러닝이라고 하는 또는 머신러닝이라는 것을 통해서 여기에 막 들어갑니다. 근데 만약 이게 안 되면 이 포인트를 가지고 이런 그냥 연결만 한 그림만 나타내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것은 이 빅데이터를 통해서 얻었던 실제 어떤 유의미한 결과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 다른 측면을 보면 아까 이 빅데이터를 가지고 노이즈를 제거하고 경험을 넣어서 그 데이터에서
창조적인 새로운 그림을 보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크리에이티비티, 창조성이거든요. 이게 모든 빅데이터 속에 들어가는 이론 속에 굉장한 많은 학습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크리에이티비티를 만들어내는 것이 알고리즘 내지 새로운 논리를 발견해내는 과정이고 절차고 이것이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이야기한 정확한 예측을 만들어내는 과정인 거죠. 그래서 이 새로운 것을 얻는 창조는 결국은 수많은 경험들을 네트워크하고 그것을 연결시키면 새로운 게 나온다는 겁니다. 모든 사회에 빅데이터는 있습니다. 근데 그 빅데이터를 노이즈를 제거시킬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엄청난 경험들을 거기다 공유해서 새로운 창조적인 예측 그림을 그리는 거죠. 그것이 모든 영역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뭐 horizontal integration, 뭐 산업이면 산업, 경제면 경제, 수평적인 융합이 아니고요. 지금은 이게 vertical integration이 돼야 되는데 그 vertical integration의 정점이 spiritual, 결국은 analysis죠. 영적인 해석인데 그 영적인 해석을 앞에서 봤던 베이어 같은 목회자 같은 경우는 1700년대 사람인데 이 시어리의 근간을 만들어줬다는 거죠. 잘 아시는 알파고입니다. 알파고가 혹시 알파고가 이제 이세돌이하고 붙으면서 어느 정도의 그 컴퓨터 머신 능력을 사용했는지 혹시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뭐 기상청에서 네. 기상청에서 그 이렇게 기후 예측하잖아요. 네네. 그 슈퍼컴이 한 2,500억 정도 이제 들어가는 엄청난 슈퍼컴이거든요. 근데 이세돌한테 썼던 그 컴퓨터는요, 그거에 한 4~5배 정도 됩니다. 와. 사실 이세돌도 대단한 거죠. 이세돌은 어떤 친구냐면, 그 10명의 바둑, 그 사실은 이제 초단 이상 되는 사람 10명하고 바둑을 동시에 둡니다. 그런데 한 사람한테 바둑 둘 때 15초 이상 안 둡니다. 이 사람한테 15초 동안 뜨고 그 다음 근데 처음 시작할 때 9점을 먼저 줍니다. 먼저 9점을 주고 10명하고 순차적으로 바둑을 뜨는데 나중에 이세돌이가 다 뜨고 난 다음에 그 모든 10판을 다 복귀를 합니다. 와. 근데 그 이세돌이가 알파고하고 붙고 난 다음에 은퇴했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구글이 그 이세돌이하고 제일 많이 싸웠던 중국의 제일 잘하는 왕첸인가 하는 그 기사 있잖아요. 네네. 그 친구의 모든 정보를 다 집어넣었고요. 이세돌이 떴던 그 데이터도 다 집어넣었고요. 그리고 전 세계 수천 명의 기사들의 그 정보를 다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뭐냐면 그 각 케이스마다 나오는 학습을 이렇게 아까 A, B, C, D 각 케이스마다 다 쓴 거죠. 그럼 이거는 엄청난 슈퍼컴퓨팅이 들어가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이제 뭐냐면 크라우드 컴퓨터라고 그러거든요. 아까 텔레커뮤니케이션이 연결되면서 로컬의 한 지점에 있는 컴퓨터뿐만 아니라 지금은 고속 광 인터넷, 아까 얘기했던 5G냐 4G냐 이 속도는 결국 뭐냐면 실시간으로 엄청난 컴퓨터 자산을 연결시키는 거죠. 그 5대의 슈퍼컴하고 이세돌이가 붙은 겁니다. 근데 저는 1승을 한 것 자체가 대단하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이제 앞으로 그러면 그 이런 영역들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 거냐 하는 이제 상황들이 지금 현재 산업에서 이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올리브 위먼 애널리시스라고 하는 세계적인 이제 경제 그 저널 그 분석 그 전문가들이죠. 전문 그 기관인데 거기서 보시면 이제 이게 2016년부터 2025년까지 그 분야가 기술적인 분야가 성장했던 성장률입니다. 아까 있는 10%, 25%, 50% 엄청난 성장률을 가지고 왔죠. 그리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전체에 대한 이 분포 지수를 나타냈거든요. 여기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AI 쪽, AI 중에서도 AI를 기업에다 적용시킨 거, 뭐 ERP라든지 EMS라든지 이런 데다가 적용시키는 그 부분은 기업체에서 급속하게 지금 다 적용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무인 자동차, 예, 이거 들어보셨습니까? 뭐 병원 쪽에도 많이 쓰죠. AR이나 VR. VR은 가상현실 또는 뭐 AR은 정강현실. 그래서 이거 그 안경을 쓰고 딱 가면 현실적인 빌딩에 들어왔는데도 그냥 실제 그 사회에 들어온 것처럼 다 느끼는 거죠. 그걸 이제 우리가 정강현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엔지니어링뿐만 아니라 엔지니어링이 지금 거의 한 50% 정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헬스 쪽도 지금 추격해 오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기반적으로 보면 아까 얘기한 그 IoT 소프트웨어 이게 이제 마켓의 크기거든요. 마켓의 크기가 이 위에는 높은 겁니다. 성장률이 여기는 높은 거고. 근데 IoT 소프트웨어는 IoT는 인터넷 오브 띵스 그래가지고 지금은 사람이 연결하는 인터넷뿐만 아니라 모든 에브리띵, 모든 사물들, 컴퓨터, 기계, 디바이스 할 것 없이 이 전체를 연결시켜서 빅데이터를 얻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결국은 IoT가 베이스로 깔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시장의 성장률은 조금 상대적으로 다른 데 비해서 좀 낮지만 시장의 커패시티는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3D 프린팅이 있는데요. 1960년대에 그때는 워크스테이션이라 그래가지고 회사에 한 컴퓨터를 썼지 않습니까? 근데 60년대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퍼스널 컴퓨터가 왔지 않습니까? 개인이 컴퓨터 한 대씩 가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럼 지금 3D 프린팅은 뭐냐면 다양한 형태의 뭐 내 집에 뭐 어떤 문을 여는데 손잡이 또는 뭐 이런 걸 갖다가 한 100만 원 이하의 3D 프린팅을 통해서 그냥 퍼스널리 개인적으로 다 만들 수 있는 시대가 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걸 이제 엄청난 네트워크로 다시 연결시킬 수 있는 그래서 그 산업용 로봇 이제 생산 자동화에 들어가는 산업용 로봇들이 결국은 점점점 3D 프린팅 그 다음에 전체를 다 연결시키는 이와 같은 형태의 지금 현재 뭐 1조 달러 이상의 지금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그 2019년 데이터입니까? 하여튼 그래서 점점 아마 2025년 정도가 됐을 때는 거의 마켓 쉐어로 보면 엄청난 지금 가치를 가지는 그런 기술적 그 포텐셜을 가지고 있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런 이제 산업의 메가 트렌드가 1세대 산업혁명 전기기관에서 아까 2세대 산업혁명에서 그 다음에 3세대 컴퓨터 기반의 산업혁명에 지금 현재 2010년 이후로부터 해서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4차 산업혁명의 9가지 핵심 키워드가 이렇게 있습니다. 뭐 오늘 시간이 이렇게 이야기해도 됩니까? 제가 시간 제한을 몰라서. 예. 참 좋고요. 이런 것이 기반이 돼서 앞으로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하시죠. 괜찮겠습니까? 네. 처음으로 이제 우리가 하는 거는 지금까지는 그냥 로봇가 그냥 뭐 현대자동차나 여기 부산 지역에 여기 엄청나게 좋은 업체들이 많이 있거든요. 1차 밴드, 2차 밴드 업체들이 많이. 저는 뭐 많이 가봅니다. 많이 가보는데 옛날 같으면 그냥 이렇게 용접 로봇 하나만 있다가 지금은 거의 자재 배달, 그다음에 나온 제품의 검사, 비파괴 검사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그 지능화 로봇이 하고 있습니다. 인텔리전스 로봇이죠. 그 다음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매뉴팩처링을 하되 여기 애디티브 매뉴팩처링이라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대규모 생산적인 센트럴라이즈 되어 있는 대량 생산이 아니고요. 각각 사람들마다 취향이 다르기 때문에 결국은 그 대량 생산 프로덕트가 아닌 각각의 뭐 자동차만 하더라도 점점 이제 내 혼자만 가지고 있는 자동차 이런 것처럼 그런 형태의 매뉴팩처링으로 가고 있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augmented reality라고 증강현실, 그다음에 이제 시뮬레이션, 그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아까 호리존탈하고 버티컬 시스템의 인테그레이션입니다. 이렇게 아까 이 수평적 그 융합만 되는 게 아니고 수직적 융합이 됩니다.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계, 뭐 전기전자, 바이오 이런 것들이 그 세 개에서만 서로 융합했다면 이게 들어오면서는 이제 뭐냐면 융복합적으로 연결이 되더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바이오 메디컬 또는 바이오 미케닉이라는 그런 게 아닙니까? 의료 장비, 의료 디바이스가 지금은 뭐냐면 제 학교에서 3D 프린팅으로 다 제작하고 있거든요. 심장 이식을 하기 위해서 급격히 자동차 사고로 돌아가신 분이 만약에 저녁에 갑자기 돌아가셨다면 거기서 하울링이 계속 들리는데 괜찮습니까?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인큐베이팅 해줄 수 있는 그런 장비들도 지금 3D 프린팅으로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사물 인터넷,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또 작동하고 있는 디바이스들 다 연결시켜 줍니다. 부산에 있는 중견기업, 저기 월드클래스 300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은 해외에서 발주를 내지 않습니까? 발주를 내면 그 카스터머 주문자가 내가 주문한 그 제품이 지금 한국 부산에 있는 그 스마트 팩토리에서 지금 어느 공정에 어느 시점에서 지금 어느 과정에 들어가 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정에서 나오는 모든 가공, 그 다음에 이런 모든 데이터가 빅데이터로 나와가지고 최종적인 그 프로덕트로 나왔을 때 만약 불량이 생기면 이 불량에 대한 공정 가운데 어디서 문제가 생겼는지를 우리가 시그널로 찾아내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스마트 팩토리 속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려면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엄청난 IoT 베이스가 필요로 합니다. 왜냐하면 그 디바이스들이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움직이려면 결국은 이제 아까 공장 자체가 생산 리소시스가 결국 한 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고 다양한 국가로 이제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클라우드 컴퓨팅이 돼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사람의 정보, 사물의 정보 이런 게 엄청난 컴퓨터로 다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에 당연히 들어야 될 게 뭐일 것 같습니까? 사이버 시큐리티죠.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줌에 대한 보안, 이렇게 그 산업체는 이런 이제 보안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전체를 아우르는 빅데이터와 그 빅데이터 기반의 아까 해석하는 것,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우리가 이야기하는 인더스트리 4.0, 그 다음에 4차 산업 또는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매뉴팩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라마다 그게 좀 달라. 미국은 스마트 팩토리라는 것이 그렇게 하고 있고요. 독일 쪽은 아까 얘기한 대로 인더스트리 4.0 이렇게 쓰고 있고, 그거를 전체 묶는 거를 단어를 보면 아까 여기 말씀드린 9개 핵심 키워드에 공통 분모가 어디 들어가 있냐면 빅데이터하고 AI입니다. 그거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아까 인더스트리 4.0, 그 다음에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매뉴팩처링, 빅데이터, AI 이런 걸 다 포괄해서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단어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디지털 변혁, 뭐 로마서 12장에서도 변화를 받아라 할 때 트랜스포메이션 썼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는 그 디지털 데이터가 단순한 값, 수치를 넘어서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이제 우리가 변혁시켜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독일 사례인데요. 이게 PwC라고 하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주 이게 그 미래 매뉴팩처링에 대한 예측하는 그 기관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독일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현재 스마트 팩토리의 미래나 어떤 장점을 보면 뭐 디지털 팩토리에 대한 그 플랜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하겠다고 하는 산업은 9%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90%는 토탈리 스마트 팩토리 쪽으로 가겠다고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 보면 그냥 디지털 자동화 정도 수준에 머무는 것이 한 41%. 그 다음에 여기다가 아까 빅데이터나 AI를 넣어서 하고자 하는 쪽이 한 44%.
그 다음에 6% 정도가 완전 완벽한 스마트 팩토리 쪽으로 가는 거. 그러니까 이게 스마트 팩토리도 단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데이터를 보시면 이 독일이나 이제 대표적으로 독일, 한국, 미국, 일본 정도 지금 스마트 팩토리의 선진 5개국이 이 정도 되는데요. 이게 좀 재밌는 데이터인데요. 옛날에는 해외 생산하기 위해서 해외 생산을 위한 저임금비 때문에 해외 프로덕션 쪽으로 많이 나갔지 않습니까? 스마트 팩토리가 들어오면서 그 전혀 이제 없습니다. 옛날에는 이게 이렇게 많았거든요. 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해외에 많이 설립되고 있던 그 설비들을 이제 뭐 여러 가지 상황상 안 좋으니까 다시 국내로 갖고 들어오는 거, 그것에 대한 수요도 없습니다. 이렇게 왜냐하면 거기서 생산하고 있는 방식으로는 다시 들고 와봤자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근데 뭐가 더 가장 크냐면 자국 내 생산 공장의 리노베이션, 증강입니다. 여기가 커지고 그럼 어떤 형태로 이게 늘어나냐면 스마트 팩토리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골치 아프게 해외에서 임금비 때문에 지금 생산량을 늘리듯이 바꿔낼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감사합니다.